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4월 12일이 부활절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일 사건을 잠시 묵상을 하고요. 지난번 영상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영상에서 그 누가복음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 국경 개방한 그 행위가 살인죄 될지 방역 방해 행위 될지 국고 손실 행위 될지 이런 거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초대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성 입성인 거죠.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에 모두 The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6월절 앞두고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 일행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2장 4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그 12세 소년 시절에 6월절 행사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온 기록이 있는 거죠. 이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일행이 이제 있었다는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걸어 다녔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낙이라도 타고 다녔겠죠. 예수님 모습은 일견 아주 초라하게 보입니다. 궁색하게 낙이 새끼를 탔습니다. 짐승의 등에 그냥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의 그 등뼈 부위가 우리 이거 항문 부위에 그대로 딱 접촉이 되기 때문에 엄청 아프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장이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장이 없어서 겉옷을 걸치고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티는 고사하고 말이죠. 빈티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특별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거나 도로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Praise God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Bless the King, Bles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을 축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매우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대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웬 가난한 갈릴리 촌놈 하나 올라오는데 그것도 말이죠. 벤처 행렬도 아니고 초라하게 가령 고물 소나타 끌고 오는 그런 꼴인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러겠습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Hail to the King of Israel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결국 성경을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말이죠. 기존의 성경 선생들이나 그 제사장들이 그 성경 강의하는 것과는 같은 것 같은데 상당히 달랐죠. 안구는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항상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제압당하고 이전에 전혀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널리 퍼져 있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예고해 오시던,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죠. 이런 소망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 무르익은 것인가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선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 이걸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사건들 쭉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르침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쭉 그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화요일에서 수요일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이 있었고요. 목요일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금요일 새벽에 그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종교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종교경찰. 아니면 좋게 말해서 종교경찰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일꾼이죠.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교재판 거쳐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죠. 그래서 뭐 형식은 로마식 재판이라고 하지만 그 재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유명하게 십자가의 7언이라고 하는 7마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잡혀서 9시에 처형돼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토요일은 무덤에서 보내었고요. 부활절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기 이 사실까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 40여일을 더 제자들과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 다음에 승천한 사실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팜선데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요 주제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거 전번 영상에서 다루었었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고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내용은 그 하나님은 그 모습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에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 who is my neighbor? 라는 이 질문이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설정하신 비유 상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케이스이죠. A Jewish man attacked by bandits. 유대인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떼강도를 만나갖고 탈탈 털리고요. 옷까지 다 뺏기고요. 얻어 터지고요. 그래서 벌거 벗겨진 채로 기절을 해갖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네. 이 옆을 지나가는 Jewish priest, 제사장이죠. Temple assistant, 이 사람도 Jewish,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우리말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요즘에 그 교회로 옮겨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교회 교인이 강도 만나서 탈탈 털리고 다 죽어가는 그 옆을 목사도 모른 척, 안수 집사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a despised Samaritan,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바쳐서 치료를 해주고 안전가옥으로 이송을 해주고 보호비용, 치료비용을 부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은 바로 목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자가 나의 이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자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미니멈 최소한의 해석일 것으로 봅니다. 이걸 틀렸다고는 할 수도 없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가르침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강도 만난 그 유대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깨달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일처럼 도와야 한다. 그 자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 이런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런 마음들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본성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떤 뜻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실현 여부를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듣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이런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안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안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돕지 않는다면 강도 만난 그 유대 남자는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강도 떼들은 강도 살인자가 되겠죠. 돕지 않은 그 사마리아 남자도 살인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사망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이고요. 그냥 자기 갈 길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살인죄라면 지나가던 목사도 안수집사도 모두 살인죄 될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죄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살인죄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 성립하는 것이니까 살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살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 살해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죄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도덕적 비난은 바가지로 얻어먹어야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이제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도울 능력이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는 경우 이거 별도로 처벌해버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어떤 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그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비교적 이런 분야에 선구적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가령 이 경우에는 그 살인죄는 안 되는 거니까 살인죄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범죄인 벌금형 이런 걸로 돕지 않은 죄, 이런 거 가령 돕지 않은 죄,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은 죄,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벌금형 또는 간단한 단기간의 어떤 구금형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법 매우 반대합니다. 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인이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본질적 침해되는 그런 위헌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 남자이고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구조 의무가 있다고 하죠. 구조 의무가 있는데, 즉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서 죽은 경우, 해야 할 일을 안 한 부작위로 죽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강도살인죄는 안 되고요. 그 부모가 강도짓을 안 했으니까요. 떼강도들만 강도살인이 되고요. 구조를 안 한 그 부작위가 살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고 도와주었으면 죽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뭐 비슷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들이. 가령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저수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수지에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요, 애가 자기 실수로 미끄러져서 빠진 경우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부모가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구경만 해서 죽어버렸다면, 그러면 부모에게 구할 의무가 있고 구할 수 있었고 구했다면 살았을 텐데 구하는 행위를 안 한 것, 즉 부작위로 죽었다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작위 살인죄 논리 구조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요. 살인죄 고유의 논리에 따른 결론입니다. 부모가 현장에 없었다면 그는 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위 살인죄 부정될 겁니다. 적극적인 구조 노력을 했음에도 익사해버렸다면 그러면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위 살인죄는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오늘 4월 5일 0시 기준 중공 바이러스 감염 환자 누적 1237명 발생해서 누적 사망 183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되는 그래프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위 같은 표에 세계 주요국들과 일본,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등의 통계도 같이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기사 보시면요. 최근 들어 해외발 확진 환자 엄청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안전 안내 문자 요즘 계속 받으시죠? 예? 저는 좀 이거 성가십니다. 예? 제가 저는 주로 그 핸드폰으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처리하는데 안전 안내 문자 이거 오면은 딱 스톱되잖아요. 이거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 엄청 성가십니다. 이거. 그래서 사진 같은 그 안전 안내 문자의 내용이 요즘 부쩍 들어 말이죠. 해외에 들어와갖고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안내 문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제가 받았다면 여러분의 핸폰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서울 양천구에 거주를 하는데요. 인근의 그 강서구, 영등포구 뭐 이런 곳에 확진자 그 동선 정보 계속 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공 바이러스 처음에는 지구상에 없던 것이죠.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생긴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고요. 중공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갖고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120만 3,099명 감염을 시켜서 6만 4,773명이 죽었다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대학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그 연구 자료는 중공이 3주 정도만 일찍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은 바이러스 95%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2개주 이상에서 중공 상대로 자신들의 그 바이러스 피해를 배상하라는 중공이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고 하죠. 이런 거 제가 다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는 금년 1월 하순경에 중공 당국이 우한시를 전면 봉쇄하기 전에 그게 그 날짜 한 1월 23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10여일 전서부터 우한 시민의 대략 한 절반가량인 500만 명이 중공 전역과 또 해외 전역으로 이렇게 춘절 휴가 여행을 간 거, 이게 그 중공 확산과 글로벌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된 거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일본 환자가 바로 위 시기에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놀러 온 그 중공 여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 말이죠. 공짜 치료에다가 돌아갈 때 생활 보상비 돈까지 받아갖고 우한시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뉴스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환자들은 전부 다 우한시를 비롯해서 해외 환자들과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갖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퍼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우한 시민들이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는 10,000명 이상 놀러 갔다 그러고요. 한국에는 대만, 홍콩 다음으로 많은, 6번째로 많은 그 숫자가 6,400여 명이 놀러 가갖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도 중공 사람들 아무런 제약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결국 중공 바이러스가 한국에 확 퍼졌을 가능성 지금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덕분에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 퍼지기 전인 초기에 중공 다음으로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적어도 바이러스에 관한 한 한국은 중공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여져서 중공을 입국 차단하는 국가들은 한국도 입국 차단하는 그런 지경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한국을 입국 차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홍콩 이런 곳의 환자 수,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공통점은
초기에 중공 전면 입국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경제력이나 방역 기술이나 의료 기술이나 그 다음에 국민 건강보험 등 그 의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 그 뭐 이런 나라들보다 현저히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보다 중공 바이러스 창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중공에서 입국 차단 안 해서 중공 바이러스 널리 퍼질 수 있게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하고 판단해서 법원이 확정할 일입니다. 예. 지금은 이런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든다는 거죠. 바이러스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한테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는 살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찔러 죽이든 쏴 죽이든 목을 졸라 죽이든 높은 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건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 확 퍼뜨려 갖고 감염증에 걸려서 죽이든 살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도 살해 행위가 된다는 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신천지를 미필적 고의로 바이러스 퍼뜨렸다고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주도가 귀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도 여행한 걸 갖고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 그 방역법 위반하는 그런 불법 행위라고 해서 이것으로 손해본 거 배상하라고 소송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신천지 그 소송이나 제주도 소송은 다 패소할 거로 봅니다. 원고 패소할 거로 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송입니다. 이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는 방역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고 특히 사람을 죽이는 살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의 바이러스 퍼지지 않도록 그 방역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등의 권한이자 의무이고요. 환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진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외 바이러스 방역하는 그 기본은 외국인 입국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는 중공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하고요. 그 이후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든 외국인들 입국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독 한국만 외국인들 입국 금지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해외에서 바이러스 계속 들어와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핸드폰 안내 문자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켜서 바이러스 퍼지는 거 막을 의무는 궁극적으로 이거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고의로 바이러스 확 퍼뜨린 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대통령이 한국민들 죽이려고 바이러스 확 퍼뜨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그렇게 한 건 없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하여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 비상 상태가 지금 선포된 상황 아닙니까? 에? 입국 금지는 대통령 의무입니다. 의무. 바이러스가 퍼지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퍼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고요. 그 유효한 수단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막아야 하고요.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묻어서 들어오지 지 혼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창궐 지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막을 의무가 있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은 방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14일간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고요. 이게 방역 의무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에? 이거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 국민들이고요.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 의무의 핵심 내용으로서 바이러스 창궐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이 부작위가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지 이게 바로 부작위 살인죄의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가 말하고 법원이 말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당사자는 국민이건 검사건 변호사건 전부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재판하는 판사가 아닌 한 전부 당사자일 뿐입니다. 예. 사실을 말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일 뿐입니다. 예. 관련 당사자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입국 금지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이러스 퍼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막지 않은 사실, 그 이후에 바이러스가 현저하게 퍼진 사실, 이 현저하다는 것은 비교 대상으로서 대만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고 방역에 방해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이 낭비되었다는 이런 사실만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니까 조사해서 죄가 있다고 보여지면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잖아요, 검사가.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받은 거 국가 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법원에다가 기소를 못 한다는 거죠. 기소는 검사들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형벌권은 국가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청 없으면 판단도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궁금하고 의심되니까 고발해서 그러면 수사하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이것도 넓은 의미의 신청이죠. 고발하는 것도. 그 이후는 우리의 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요거 감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법원이 안다고 할 때 법원이 알도록 하게 한 것도 주인인 주권자의 사법권 위임의 결과물인 뿐입니다. 그게 절대적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는 그게 별도의 수사권 남용이나 재판권 남용이라는 그런 또 다른 직권 남용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검사라는 모섬들, 판사라는 모섬들이 각성을 하도록 잊지 말고 각성을 하도록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주인들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감시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 책임질 자들의 범위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국 금지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 입국 금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 전원이 부작위 살인죄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초기에 중공의 어려움은 뭐 우리의 어려움이다. 완전히 짜증나는 헛소리 나불대는 그래서 중공 바이러스 들어오도록 국경 개방을 옹호한 세력들도 최소한 이 부작위 살인죄 교사나 방조범의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그 중공에 가서 말이죠. 한국은 안전하니까 한국에 관광 오라고 부추기던 그 세력들도 이 교사나 방조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니까 일단 모조리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보고 재판을 해봐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라는 그런 그 본질은 불행한 해상 교통사고일 뿐인데 그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이 사고는 그 선사가 냈지. 그래서 그걸 모든 국가 힘이 총동원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구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조를 안 했다고 부작위 살인죄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바이러스 퍼진 사건은 의료진들이 입국 금지 청원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부작위 행위입니다. 즉 의무이행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이거 고민해보고 해서 모조리 저는 고발 처리해서 제대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정말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팜 선데이.